대표가 나는 만덕산에 계신 줄 알았거든요. 손학규 전 대표가 어제 그 기자회견 하는데요. 이게 무슨 추앙거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손학규 전 대표 이런 분들이 그냥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 연동형 형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병립형으로 이미 확정이 된 것처럼 때리는 거는 난 동의 못 하거든요. 당 지도부가 그러면은 심사숙고도 없이 어떤 선거제를 민주당 당론을 결정합니까? 근데 저렇게 나와가지고 소위 어르신들, 원로라고 하는 분들이 저렇게 나와서 뭐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위한 비판하는 느낌이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손학규 대표 이제 연세 드신 표시가 많이 나네요. 저 세 분의 공통점 아세요? 근데 다 손학규 계보였어요 한때. 그래요? 손학규 계였어? 저처럼 이제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사람을 아는 거죠. 이낙연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가 다 한때 다 손학규 계보였죠. 네. 그 손학규 대표가 2018년도에 이제 연동형 비례제 도입될 때 단식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손학규 대표는 아직 살아 계시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대권 주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진짜?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녁 있는 삶. 예, 대권 주자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이제 골프 치는 사람들이 너 몇 개 쳐 이러면은 제일 잘 친 타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겠지. 그러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제일 높았던 때만 생각합니다. 난 옛날에 10년 전에 대권 주자였기 때문에 지금도 대권 주자야. 저분 그 별명이 3등이었잖아요. 3등. 뭘 해도 3등. 뭘 해도 3등이었죠. 네.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뭐 이런 순위였던 그때도 3등. 3등. 네. 민주당 경선에도 2등 한번 했는가 모르겠다. 그 손학규 전 대표가 제가 좀 열받는 게요. 어제 뭐라 그랬냐면 사법 리스크 책임 의식을 이재명 대표가 가져야 된다. 난 이게 되게 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범국민적 인식, 무리한 수사도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지금 정치 보복성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을 때릴 생각은 없어요. 네. 너 걸려서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으니 네 책임이야 이거 아닙니까 이게. 아마 그런 이야기 하고 싶었을 거예요. 나 살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면 되면은 어쨌든 정치에는 한마디 하고 싶은데 자기하고 관련 있는 주제가 나오니까 억지로 한번 이제 나온 거죠. 무대 밖으로. 아니 저렇게 지금 뭐 날씨도 추워가지고 어르신들 밖에 나와서 이렇게 낙상하시면 안 되는데 저 어른이 체력이 좋아요. 굳이 노구를 끌고 나오시는 것도 웃기고 더 열받는 거는 손학규 대표가 기자회견할 때 그 자리 만들어준 게 강훈식이라고 하더만. 아니 근데 그게 이재명 대표를 때리는 용도인 건 뻔히 알잖아요. 내용 모르고 빌려주진 않잖아. 강훈식 의원은 손학규 대표 개니까 또 그렇게 뭐 자기네끼리는 그게 가능했었던 발음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주세요. 발음 잘못하면 안 되고. 왜요? 어떤 발음? 손학규 개? 개. 이제 강훈식 의원이 정치 입문을 손학규 대표를 통해서 했어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아마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뭐 나오고 싶어서 이때다 싶어서 얘기하는 것도 좋다. 뭐 이낙연 전 대표나 손학규 대표나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데요. 문제는 아까 우리 푸나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선거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 있죠. 지금 현재 누가 권력자입니까? 누가 살아있는 권력입니까? 그럼 누가 국민들이 원망을 더 많이 사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랑 윤석열 정권 이번에 김건희 씨 관련돼서도 명법 뻔히 받은 거 나왔잖아요. 보도됐고 영상도 다 있고 목소리 다 있잖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몇 년 동안 400여 거 가까이 탈탈 털었어도 나오지 않는 사법 리스크를 아직도 얘기한다는 것이 저희들 같이 까마득한 후배들이 봤을 때는요. 이분들은 이제 그만 쉬어야 되는 아직도 안 쉬고 계시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품격을 지키면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어른으로서 어떤 그 대우를 받고자 한다면 제대로 비판할 곳을 제대로 찾아서 비판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향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 얼렁뚱땅 넘어가요. 질문을 해도 그냥 넘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그것도 총선을 앞둔 대표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보기 민망합니다. 자,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이낙연 전 대표 이분은 요즘 보면은 민주당 사람인가 싶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보다 더 극악하다 이 느낌 들 정도. 그러니까요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멘탈이 있는 것 같아요. 후보가 이낙연이었으면 대선 안 졌다라는 멘탈이 있는 것 같고 물론 그거야 까봐야 알겠지만 쉽게 표현해서 저쪽이 결집했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 심판선거 요 심판선거였고 그게 전면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국무총리나 민주당 대표 심지어 최근 민주당의 총선을 가로막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180석 시켜주니까 뭐 했냐. 거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이 지금 나와가지고 어제는 뭐라고 그랬더라? 기다림에 지금 바닥을 쳤다 뭐 이런 내용이고 때가 되면 말할 것이다. 신당 창당 이야기까지 가고 있어요. 너무 멀리 가고 계셔 지금. 그래서 지금 배웅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제가 당내 비판과 투쟁의 기준과 마지노선을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짤로 만들어서 좀 돌렸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노선과 정책에 대해서 비판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정치적 생명을 죽이겠다라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요. 상대 당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절반 이상 하세요. 51% 하시고 나머지 49%를 당내 비판에 쓰십시오. 그러면은 당원들이 인정해 줄 겁니다. 맞죠. 요 정도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짐작컨대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탈당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국회의원 했고 도지사 했고 총리까지 했고 당대표까지 했고 남은 건 대통령 하나거든요. 대통령 하나인데 현재 민주당의 성격상 그리고 당원의 구조상 이 당에서는 내가 대선 주자가 되기 어렵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판 자체를 깨야 되겠다. 이 정치권의 구조, 양당 구도를 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탈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충청도의 박영순 의원께서 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장으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추천을 했어요. 근데 박영순은 2명 남아있는 이낙연계로 알려져 있죠. 윤영찬, 박영순. 그러니까 박정현 대덕 전 구청장을 최고위원회에 임명하니까 득달같이 반대했던 게 윤영찬인데 박정현 최고위원이 나가는 곳이 박영순 지역구 이렇게 돼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경 지역구 이겨라 이경 지역구에 이상민이 출마를 이제 탈당을 하니까 이낙연이 손을 내미는 상황이 됐어요. 신당 창당설 이낙연 이상민과 통화해서 거치 결정은 지켜보면서 하자. 지금 너무 빨리 나갔어요 자료화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상민이 먼저 나갔고 국민의힘으로 바로 가기도 그러니 국민의힘으로 가지 말고 우리끼리 뭉치자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이분들한테 내미는 카드가 너무 좀 꾸질꾸질한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서 무소속 나가 당선될 사람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몇 사람 없어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걸 한 2-3명? 그것도 안 될걸?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신당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이상민이 뭐 3당으로 가거나 하면 표 못 얻어요. 그리고 이 양반들이 있잖아요. 기호 1번 포기하기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나중에 탈당에 나가서 3당 이렇게 가면 기호가 몇 번 나올지도 몰라. 이준석은 이미 총선 전에 교섭단체 만들 자신 있다고 하는데. 아마 2016년 안철수 모델을 상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2016년에 이제 안철수가 문재인 당대표가 있으니까 이 당에서는 내가 대선 주자가 못 되겠구나 생각해서 나갔습니다. 그때 호남 기반 지역적으로 그다음에 이념적으로 중도 이렇게 해서 나가가지고 한 38석인가요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3당을 만들어냈는데 그때를 아마 상상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역시 이제 호남 연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성향 자체가 좀 중도적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나고 금태섭 만나고 때로는 또 비공식적으로 김한길이나 이준석도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를 상상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희극으로 한 번은 비극으로. 안철수는 그 당시에 분명히 중도 영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철수는 또 중도의 아이콘이었고요. 그러나
이번에 이낙연 대표는 나가더라도 안철수만큼의 호남에서 호응해주는 정치인들도 없고요. 그리고 중도라는 것이 양당의 대결 구도 속에서 완벽하게 축소되어 가지고 영역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가 너무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성공하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호남의 안철수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결국엔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윤석열 밑으로 기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대체 무슨 이게 좀 뭐 이게 욕심이 너무 지나치고 그걸 노욕이라 그러잖아요. 노욕이란 말에 두 글자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욕심을 내려놔야 될 나이에 욕심 부린다 이런 뜻입니다. 노욕이란 말에.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지금 70도 훌쩍 넘으신 분인데 그냥 언로로 좋게 남아서 당이 잘 되길 바라고 가끔씩 거들어 주시면 좋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대선 경선 때 JTBC 인터뷰에서 더 이상 출마는 없다라고 약속까지 하신 분이세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소위 이재명 지지층을 때리면서 뭐 극문 똥파리는 괜찮다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사실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심하게 좀 상식 이하로 뭔가 거친 언행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야. 진짜 극소수죠. 그 사람들을 가져와서 이재명 대표를 때리는 용도로 써먹는 거예요. 그런지 제가 자제하라고 한 거야. 이재명 대표 자제해달라고 했잖아요. 민주당에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 한 진짜 당원 중에 한 0.001%도 안 되는 사람들을 가져와가지고 이재명 대표 때리는 데 쓰는데 내 지지자들은 괜찮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충 뉘앙스가. 지난 선거 때 그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이낙연 그때 이제 대선 경선 후보였었죠. 지지했던 분들이 단체로 조직적으로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보실장이었던 분도 윤석열 그때 당시 후보를 지지 선언했었는데 그리고 진짜 갔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한마디 했어야 되는 거죠. 그 본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항상 회피를 하고요. 이분은 저는 정치를 진짜 그만해야 된다. 정말 계속 하시다가 너무 추합니다라는 맞아요. 생각까지 드는 게 이미 취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한 개인적인 시점은 경선 후보로 나왔을 당시에 보궐선거에 패배한 책임 우리가 의석수를 가지고 다수 의석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때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책임을 물을 때는 작은 사람이고요. 본인이 누군가를 공격할 때는 본인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제3세력의 기대감 같은 것을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그럼 이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야기하면 큰 뉴스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회주의 같은 거죠. 책임질 땐 별거 아니고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은 정말 정치를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뭐 저는 뭐 당에서 이제 시작하는 햇병아리도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그 선거제 그 문제를 일부러 끌어와요. 요거는 지금 논의 중일 뿐더러 논란들이 있는 중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뭘 결정했다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때리는 용도로 손학규, 김부겸, 이낙연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때리는 용도로 쓰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병리평으로 간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요. 네. 실제로 이제 언론들의 설레발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무엇이 더 중요하냐,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무엇이냐가 첫 번째다라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약속을 지켜라 이런 건데 두 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 예측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뭔데? 어떤 예측하셨어요? 당분간 아마 선거부자 논의는 안 할 겁니다. 제가 사실 한 며칠 동안 그 의원들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제도는 특별히 좋은 게 없어요.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뭐 연동형도 의미가 있고 병립형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제도를 선택하기보다는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올라갔을 때 여권의 분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리고 여권의 분화 속에서 윤석열의 퇴진까지 찬성하는 하나의 이 정치 그룹, 의석을 가진 정치 그룹이 생기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또 선거제도 문제는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총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당의 전략 단위에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언론에 떠돌아다녔던 그 시뮬레이션 자체가 잘못된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렇죠. 130석씩 가져가는 걸 아니 그 이제 않았어요? 병립형으로 하면은 연동형보다 의석이 더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저번에 우리도 뭐 잘 알려지지 않은 시뮬레이션 한번 보여드렸는데 병립형 또는 연동형 플러스 위성정당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제가 예측컨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연동형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냐면은 제도 자체가 어려운 건 별로예요. 그건 제도의 원칙이 어긋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연동형으로 하면은 민주진영 의석이 한 2~3석 더 나올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선거 때 민심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네. 그 이경 대변인 어떻게 봐요? 저는 뭐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결론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진 건 진 거죠. 뭘 잘 싸워요. 네. 대표도 약간 그런 비슷한 얘기를 제 혼자 해석하기는 대표도 그런 말을 하셨나라는 혼자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전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기자들도 저한테 좀 질문을 하는데 이낙연 대표 전 대표한테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집권 여당 지금 그 정권을 가진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의석을 지키려고 아주 뻔뻔스럽게 우리 연동형으로 무조건 해. 만약에 우리는 그 병립형으로 무조건 해. 연동형 해? 우리 무조건 위성정당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 비판을 해야 맞아요, 되죠. 맞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 그 표가 사표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차피 우리 비례 의석을 받는 게 3%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난 우리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정의당이 3번째로 많이 받았지만 1.8%밖에 받지 못했었거든요. 국민의 선택을 3%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당이나 무조건 비례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국민들께 선택받은 3% 이상을 받은 정당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명분을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 최소한 민주당의 그래도 어른이라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책임을 다 이재명 대표한테 떠넘기고 있는 모습을 정말 예. 추하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젖잘싸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논쟁할 필요 없어요. 좀 기다려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연동형이 배신자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연동형이 배신자를 낳은 게 아니고요. 더불어시민당이 배신자를 놓은 겁니다. 더불어시민당의 공천 절차가 엉터리였잖아요. 네. 양 뭐 땡땡씨가 하면서 그래 된 거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께서 갑자기 또 연동형 하자면 어떡하실래요? 그러니까 이거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네. 가만 좀 보고 지켜보고 계세요. 예. 당에서 좋은 결론을 내려줄 거다. 그렇게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하다가 네. 법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법대로 그러면 간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면 완전 연동형으로 가겠죠. 47석 가고 범민주진보 연합정당 하나 나올 거예요. 그 방식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병립형으로 가는 것 자체도 힘들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잖아요. 어차피 논의를 안 하게 되면 연동형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연동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뻔하게 의석 다수를 가져가는 형태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요거는 지금 한참 막 사실상 결론이 정해져 있지만 이재명 대표를 때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난 이렇게 일단 보고. 그 병립형하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연동형 플러스 위성정당은 의석수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제 박진영 선배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는 연동형이다. 그런데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지 않으면은 연동형과 위성정당으로 간다. 뭐 이 말씀이신 거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성정당 방지법을 어떻게 만들어요? 페트에 태울 수가 없는데 시간이 안 되는데 180일 있어야 되는데 태울 수도 없고 180일. 유승일 거부권 행사하시고 실제로 위성정당 방지법 대개 내용들을 보면요. 위성정당 방지법이 아니고요. 소수정당 방지법에 가까워요. 그렇죠. 지역구 몇 석 이상 내야지 비례대표 줄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논리가 비현실적인 의미가 없고요. 비현실적인 지금 현에는 연동형입니다. 네. 병립형이 아니고요. 현행은. 이거는 제 생각에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선거제는 그러니까 선거구는 확정이 된 건가요? 자료 나오는 거 보니까. 안 됐어요 아직. 그거 아마 네 제가 아까 자료 하나 드린 것 같은데요. 선거구 획정위원회 네, 말이에요. 오늘, 아직 획정 안 됐어요 아직도. 뭐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게 보니까 안산 같은 경우는 하나 없어진다 그러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니까 서울은 노원구 가불병이 노원구 가불로 바뀌고 뭐 이런 선관이 아닙니다. 현재 선관이 아니 아닌데 그렇다고 이걸 네. 어떻게 하냐면요.
마지막에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한 회의를 합니다. 원내대표가 직접 회의를 합니다. 원내대표가 회의를 하고 거기에 각 당의 정개특위 간사가 들어갑니다. 네. 거기에서 어느 지역구 없앨 건지 왔다 갔다 이제 서로 딜을 합니다. 예.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제가 옛날에 여기에 실무자로 한번 협상하는 데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냉정하더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기 국민의힘이고 저기 민주당이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야 민주당 너네 누구 죽여 그러면은 여기서 의원 이름 한 명 이야기해. 뭐 박돌쇠 그런 거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누구 죽여 그러면 전 바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자기들 당에 왕따 의원 있잖아요. 지역구 없애버리더라고. 깜짝 놀랐어. 게리맨더링 하잖아.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무서워. 자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럼 당내 확정은 뭐 안만 나오는 선관위 안만 나왔다는 거군요. 지금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너무 저질이다 보니까 그 민주당 인사 하나가 또 어떤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던데 정치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게 양비론 양실론이에요. 워낙 저질이다 보니까 무슨 선거구제를 만든다, 아니 선거제를 만들거나 선거구 획정하는 데 있어갖고 아예 그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야당이 통과시킨 법들 거부권 쪽쪽쪽 행사하고 이 과정들 속에 아까 말한 병리평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은 없이 내부 총질령으로 확정도 안 된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를 때리는 데 쓰는 저 노욕 가지신 분들 저 웬만하면요 나이 먹어서 저 여명 이야기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저 여명. 그러면 좀 마지막 즈음에는 정말 그래도 저분은 괜찮아서 이런 칭찬 듣고 싶지 않을까? 난 이런 생각해봐요. 정치가 이렇게 사람을 추하게 만드나 하는 그런 고민까지 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시고. 그 우리 선거구 획정에서 혹시 방송 대전에서도 많이 보시니까 충청권에 뭐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니냐 말을 많이 하실 때 제가 아닙니다. 논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민주당 안도 대전 충청권은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대전이 광주보다 인구수는 많은데 네, 의석수는 적은 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라도보다 대전이 의석수가 적고 인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더 생기지 않느냐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듣거든요. 그거는 왜 그래 된지 아세요? 충청도 국회의원들이 호남 국회의원들보다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제가 그 일을 한번 얼떨결에 해봤는데 네. 광주의 북구에 지역구가 하나 없어질 뻔했어요. 없어질 뻔했는데 어떻게 한지 아세요? 동을 하나 떼서 북구에 붙인 거야. 이 자치구 단위별로 네. 13만 8천 기준, 27만 6천 기준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 북구 거를 떼가지고 뭐 서구로 동을 줘버린 거야.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그대로 살린 적도 있어요. 자, 알겠어요. 이게 또 이제 또 지역 감정 유발 논란이 될 수 있어가지고. 자, 홍진아님, 박진영 교수님 개인 방송 너무 좋아요. 잘 듣고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 민주진영 박진영 이름 정말 본인이 잘 지으셨다. 제가 진 게 아니고 제가. 그 부모님 잘 지으셨다고 진영의 이름을. 진영을 예. 저 국힘 진영 보수 진영. 뭐. 저 진영 논리입니다. 예. 자, 우리나라 최고의 진영 방송 새날입니다.